오늘 미국 장이 세차게 내리꽂았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바닥인지 좀 봐야 된다. 발표에도 반등을 한 게 좀 의심스럽긴 해서 그 말씀 드렸는데 여지없이 하락. 근데 이렇게 세게 하락을 재차할 거란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세차게 내려꽂았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어제 한 1% 중반대까지 올랐다 밑으로 밀려 내려왔고, 다른 쪽 또 아시아 시장은 초반에 좋았다가 후반에 다 밀렸고, 유럽장이 세게 내려갔고, 이제 미국장 내려왔는데, 떨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연준이 리세션을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베팅 자체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수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정보통신, 그러니까 IT 기업들 세차게 내리꽂았죠. 그 다음에 민감주도 내리꽂고, 비민감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덜 빠졌는데, 특이한 건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일정 부분 몰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자재 가격, 오일 보면 최근 이제 일주일 한 달간을 보면 이렇게 쭉 위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까지 6월 14일 한 이틀 전, 3일 전, 그러니까 쭉 15일까지 쭉 이틀 전까지 올라왔는데, 주식의 섹터를 보면, 이 에너지 섹터를 보면, 이걸 차트로 보면 이렇게, 잠시만요. 예. 차트로 보면 이거거든요. 예. 여기 노란 게 에너지 섹터거든요. 노란 게. 요거. 노란색인지 하여튼 약간. 요 색이 6월 7일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6월 7일, 8일,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섹터는 붕괴되고 있는 거죠. 경기 수축에 대한 쪽으로 지금 베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원자재 쪽에 보면 금값도 머리를 팍 위로 드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16세 수익률이 빨리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갔다가 세차게 쭉 빠졌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센 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거기에 아주 매몰돼서 다른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참조를 좀 안 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작년 한 9, 10월 달에 사실은 이제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올 하반기가 주가가 정점을 맞으면서 꼭 IT 버블 때처럼 그 나스닥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로그 차트입니다. 이게 IT 버블 때거든요. 예, IT 버블 나스닥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경기 수축은 이 시기에 빠졌는데 2001년도 넘어가서 경기 수축이 실제 시작이 됐는데, 주식은 그로부터 훨씬 전인 1년 이전에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다시 세차게 내려갔거든요. 지금 패턴이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정점 찍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는 일정 부분 반등이 좀 보였죠. 일정 부분 상승 반등이. 근데 지금은 반등이 안 보이고 있어요. 예. 이게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이제 난이도가, 깊이도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깊이도가 생기고 이제 반등이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일정 부분 반등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된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추세적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빨리 이게 정점을 치고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잦아들질 않고 있으니까 패닉에 빠지도록 지금 시장 상황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패닉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표를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빅4 어제 보여드렸던 것,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 고용, 생산,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소득 부분의 네 가지 경제가 돌아가는 주요 틀이죠. 이 네 가지가 중간에 이렇게 혼재돼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항상 경기 사이클이 움직일 때는. 아직 다른 경제 지표들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상황은 좀 봐야 되는,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있지는 않고 오로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 인상 부분만 집중만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그 부분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필라델피아 연준의 제조업 관련된 PMI가 서베이가 나왔거든요. 서베이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쭉 밑에 방향으로 뚝 떨어져서 3개월 이동 평균선은 아랫방으로 내려오고 있고, 중요한 건 5가지를 이제 주요 지역의 5군데를 이렇게 주요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 움직임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통합이거든요. 통합이 이제 거의 붙었어요. 중앙점에 제로점에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위로 확장 밑은 수축인데, 수축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에 이제 접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보시면 경기 확장 국면 내에서도 제조업이 이 제로 밑으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이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경기 수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액션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지표를 보면 어제 이제 리테일 세일 나온 거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리테일 세일 중에 그 소매 판매하고 음식 같은 판매 있잖아요. 식당 같은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쭉 증가하다가, 그렇죠? 5월달에 감소했어요. 요건 이제 계절 조정을 한 거고, 계절 조정을 안 한 걸로는 돈을 더 많이 내긴 했지만 계절에 따라 좀 더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걸 계절 조정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줄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 자동차 판매한 걸 빼고 보면, 요 전체 중에서 자동차 판매 부분을 빼고 보면, 예, 여기 보시면 늘었죠. 그죠? 늘었잖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한 거를 빼고 보면 늘었다는 거예요. 자동차 많이 안 팔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자동차 관련된 부분을 보면, 예, 자동차 구매량이 확 줄었어요. 이게 밀리언이니까 이거 빌리언이죠. 한 40억 달러 정도 확 줄은 겁니다. 한 달 사이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계절 조정을 한 거고, 계절 조정을 안 해도 안 한 걸로는 한 60억 달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가 3월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자동차하고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 쭉 빠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스가 들어간 거를 이거 보지 말고 직접 여기 자동차 개솔린 있죠. 여기 개솔린 스테이션 얘를 보면, 얘는 보시면 늘어났어요. 여기 패턴에서 보면 좀 늘어나다가 3월에 정점을 치고 좀 4월에 줄었는데 5월에 또 늘었죠. 이때 1월달 대비해서 놓고 보면 좀 많이 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계절 조정이고, 계절 조정 안 한 수치로 봐도, 계절 조정 안 한 수치로 보면 이게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름값이 폭등한 것 때문에 기름 지출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름 지출이. 기름값이 높으니까 자동차 구매가 확 준 거죠. 기름값이 이렇게 높은데 자동차를 굴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음식 나가서 외식하거나, 근데 물가가 많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하는 상황에서 나가서 외식하는 거하고 술집가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아직은 안 줄고 있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백화점이나 이런 영역들 있는 사람들 가는 곳, 그죠? 여유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는 거 봐도 얘도 주는 패턴은 아닙니다. 보면 추세적으로 느는 패턴이에요. 계속 추세적으로 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아직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지금 나눠져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물론 이제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것이 다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기는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제 추세적인 거기보다는 일시적인 그 심리 악화 쪽으로 악화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아랫방향으로 차차히 밀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처럼 투자 심리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이 향후에 경기 수축을 한번 겪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라든가 고용 조정이라든가
신용 조정이라든가 자산 가격 조정 이 4대 조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추세적 상승을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간 줄어들거나 어떤 상황이 반전이 돼서 이 주시장이 타고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금 확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전에도 봤지만 가솔린 가격이 난리를 치니까 지금 사우디에 가서 야 지금 석유 좀 찍어줘 이렇게 머리 숙이고 꼿꼿이 머리를 세웠던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 보면 국방물자 조달법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그 전쟁 시에 강제로 물자 조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병훈 기자가 6월 16일 날 올리신 내용인데 조선일보입니다. 조선비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종료 때 만들어진 법인 국방물자 조달 방법 DPA인데 휘발유 공급 늘릴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할 거니까 좀 알아서 처신해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분유 부족이 난리였는데 이것도 DPA를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때 지금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석유 가격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푸틴이 그 전쟁을 하면서 국민들 다 갈아놓고 아직 뭐 그 특수작전이라고 얘기했지 전쟁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국민들의 대부분을 조달하지 않고 뭐 루안스크나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쪽에 점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막 끌어다 갖다 붙이고 해외 파병했던 군인들 다 해서 다 끌어붙이긴 했지만 그런 뭐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 군인들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현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밀어 넣어 버렸고 그 다음에 군사 무기도 대부분 다 쓸어 넣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그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시기 맞는데 푸틴이 예상하거나 이제 러시아의 정보국이 예상한 것처럼 서방 국가가 그 유럽 그러니까 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에너지 쪽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쥐어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거에 상대하는 뉴스 보던데 중앙일보고 그다음에 박형수 기자께서 6월 16일 올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생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중동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옛날에 그 중동 전쟁이나 막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 밑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여기 가스포럼에서 수출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밑에 있네요. 이번 협정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이집트에서 액화해가지고 유럽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옛날에 중동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래서 이게 이제 약 한 10% 정도 밑에 보면 한 11% 정도 달하는 양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유는 수입처 다각화를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올해 안에 3분의 1로 줄이고 2030년까지 다른 지역산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목표. 이미 미국과 캐나다 LNG 수입량을 늘리는 건 물론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여러 국가 카스피해 연안국인 아제르바이잔까지 LNG를 구하기 위해 손을 뻗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푸틴이 당장은 서방 국가가 에너지에 막 휘둘리는 거, 그러니까 러시아 서방을 에너지로 휘둘고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는 구덩이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러시아 쪽에서 최소한 푸틴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 수출량이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게 모기지 시장 전체 모기지거든요. 모든 주택 다 계속 빠지고 있고 살짝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면 반등했죠. 쭉 빠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반등 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신규 채권이거든요. 채권이 쭉 많이 빠졌습니다. 쭉 빠졌죠. 6월 그러니까 5월 지표 쭉 빠졌죠. 그다음에 요게 허가거든요. 허가도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가. 그다음에 요게 이제 홈빌딩 그러니까 주택 공급업자들 지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정점을 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요것도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게 파란색이 연준의 그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잔뜩 사가지고 쌓고 있잖아요. 그 규모이고, 이 빨간 게 이제 30년 모기지 채권 수익률이고, 밑에 있는 연두색이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이 안에, 이 채권 안에 모기지 채권하고 국채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기지 채권, 그러니까 국채는 300억 달러 월, 그 다음에 모기지는 175억 달러인가요? 그만큼씩 시장에 매도를 칠 건데, 이런 채권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뜻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요때 볼까요? 요때를 보면,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계속 그 채권을 시장에 던지고 있잖아요. 던지고 있는데, 이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계속 두 금리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둘 다 채권을 팔아제끼고 있을까, 연준에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여기 보시면 연준이 계속 자산 규모를 줄이면서 채권을 시장에서 매각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런 패턴이 보면 이게 완전히 시장 자체가 안전자산 선호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약간씩 줄고 있긴 한데 공격적으로 아직 그렇게 움직임을 연준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줄고 있지는 않은데 추세적으로 약간씩 떨어지고만 있긴 한데 아직 수익률들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경기 수축 국면으로 세차게 내리꽂는 쪽으로만 베팅이 계속 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트리플 C의 스프레드예요. 이거는 스프레드는 이제 다른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 것, 국채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강도가 아직은 이 스프레드 벌어진 강도가 위험성의 초입 단계 정도, 중반 정도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급등한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경제 지표들이 경기 수축이 지금 현재 왔다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턴을 계속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세가 미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존재한 상황이고 예측과는 다르게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시장을 악화하게 만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적 생명까지 달려있는 바이든이 빨리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 가격의 압박을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시장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4년 연임이 불가능하고 다시 공화당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ECB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국제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을 마련이라고 이건 6월 16일자 뉴시스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약을 보면 이탈리아, 스웨덴 등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ECB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피그스 얘기 나옵니다. 피그스 나오죠. 남유럽 금융위기.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뭐 조짐이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상 그러니까 이게 이 트리거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트리거 중에 하나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꼬물꼬물이 뭔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서 금리 인상이 촉발돼서 무엇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망갈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요소들이 조금씩 꼬물꼬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꼬리가 약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요거나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들, 그 연준의 QT에 따른 채권에 대한 움직임들, 이걸 보는 이유는
기다리지 않고 다 쳐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반등을 시에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드디어 마침내 전년 동기 대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중국도 가격이 상승 강도가 멈추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올라갔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니까 이미 약간씩 빠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인덱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그러다 이제 어느 시점에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가면 이렇게 꺾이는 시간에는 전년하고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정점을 찍고 지금은 터닝에서 약간 내려가고 있는 수준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패닉에 좀 일시적인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경제 지표나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무조건 동참해서 같이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불안감 때문에 여기서 막 던지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반등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비스 업종 지수나 혹은 PC 지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액션을 취하는 건 지금 상황은 추구 전략 이후에는 백기사가 아니고 흑기사 개념으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을 떠받치거나 다시 반등해서 올리는 거는 경제 지표가 반등해서 밀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나오는 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은 그러니까 좀 반등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